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문학 아직도 감 또는 그리고 암기로 푸시나요? 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문학을 EBS 작품을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풀거나 내가 보지 못한 작품이 나오면 그냥 정확히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대충 이럴 거야 라는 감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찾아갈 때 왜 이것이 답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늘 문학이 불안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자, 문학이라는 건 절대 감이나 또는 암기가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문학이라는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더 문학 공부는 굉장히 편한 것이고, 문학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문학은 굉장히 쉬운 과목이 되고, 문학을 푸는 논리를 익히게 되면 시간을 투자해서 작품을 암기하고 뜻풀이하고 선생님들 수업을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을 정리하고 그런 쓸데없는 시간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 80분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중을 줄여서 비문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의 본질은 문학이기 이전에 철저하게 비문학입니다. 이게 과연 그럼 무슨 말인가? 문학 작품은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시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우리 수험생 40만 학생들이 동일하게 풀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바로 보기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라는 거 보면 곧 비문학이잖아요. 그럼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 이것도 역시 비문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뜻풀이하고 밑줄 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랑 선택지에서 기준을 잡아서 접근하는 비문학적 논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학이라는 거, 비문학이라는 것은 역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문학이라는 건 논리다라는 걸 설명해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에서 기준을 잡았다면 또는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일 때 여기에 선택지에서 기준을 잡았다면 이 기준 속에서만 그 작품을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이 아무리 어려운 내용들일지라도, 예를 든다면 고전시가 고나 한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단어들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보기랑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봤더니 여기서는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산다는 무욕을 이야기를 하네. 그렇다면 세속을 전제로 세속은 부귀영화를 쫓는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어떤 고나 한자가 나와도 XY로 치환한 다음에 보기에서 주어진 범주 속에서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 논리라는 건 과연 뭘까요? 논리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 이 조건과 관련된 사항 속에서만 그 다음에 어떠한 사항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X와 Y가 있다면 이 둘은 동일한 범주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일한 범주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앞에 조건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이라는 것이 바로 선택지를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1번 선택지, 뭐뭐라는 것으로 보건대, 뭐뭐라는 것으로 보면 이라는 조건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무언가가 뒷부분이 서술부가 나오죠. 그러면 서술부의 내용은 이 앞에 조건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앞에 조건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사고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논리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보기라는 또는 선택지라는 걸 가지고 또 다른 작품을, 그러면 이거는 선택지라는 게 기준이 돼서 보기라는 게 기준이 돼서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X. 그 다음에 작품, 이게 Y가 되는 거겠죠. 이게 Y. 그러면 이 작품은 선택지와 동일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전혀 몰라도 선택지랑 보기만 잘 읽으면 이 작품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더불어서 이 선택지랑 보기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이나 지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감으로 지식으로 풀면 안 되는가? 여기서 감이라는 건 뭡니까? 객관적 기준이 없이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어쩌다가 얻어 걸리면 맞는 거지만, 수능이라는 건 철저하게 지식보다 여러분들의 논리력, 통찰력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맞으면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능의 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라는 조건을 조금은 까다롭게 내고 있고, 이 보기 조건을 정확히 읽지 못하거나 선택지에서 조건부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면 풀기 조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요번에 9월 모의고사는 너무 쉽게 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수능과 모의고사 수준은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래서 감으로 풀면 어쩌다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암기된 내용으로 풀게 된다면 뭐가 문제냐면, 나는 동일한 작품을 여러 번 반복하고 뜻풀이를 받아 적어서 A라고 이 작품을 알고 있는데, 이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 보기에서는 B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아무리 이 작품을 봐도 선택지에 A에 관련된 단어들이 안 나와요. 오로지 B와 관련된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암기된 내용은 엄청나게 오히려 나한테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이노의 모순 수업이라는 철학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리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학을 잘하는 방법은 남은 기간 동안 하나의 작품을 더 정리하고 암기하고, 못 본 작품이 나오면 스스로 작품부터 해석하는 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랑 선택지 보는 연습만 하십시오. 보기 정확하게 오른쪽에 구조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기와 선택지의 관계, 이 선택지는 오로지 보기의 범위 안에서만 언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선택지에서는 조건부와 서술부, 요 관계가 일치하는지를 꼭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큰 논리로 답이 안 보인다면 선택지 5개를 주고, 그 선택지 5개 안에서 논리적 범위가 다른 것, 선택지의 범주가 다른 것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하더라도 이 선택지와 보기를 가지고 그 선택지와 보기에서 작품으로 가서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으로 안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문으로 가기 전에 이 작품의 핵심이 뭐라는 걸 미리 잡고, 그걸 가지고 작품으로 가서 확인할 때는 정말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지,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감으로 또는 내가 암기된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비문학이고 논리력이라는 거 제가 오늘 설명드렸고,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자, 실제로 이번 9월 모의고사 풀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보기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는 2개의 작품을 말했다는 의미는 가와 나라는 작품이 공통적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논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가 2개가 나온다면 그들은 공통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가나의 작품도 보기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둘의 공통범주를 말할 것이고 살짝 다른 부분을 캐치해내면 되는 겁니다. 가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 공통범주는 이별이네요. 그럼 둘 다 이별을 했고, 근데 이별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서로 다른가 봐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비문학입니다. 그럼 가부터 설명하겠죠.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여기 중요한 게 외부와 단절된 채죠. 단절된 채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별일 경우 화자의 정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슬픔을 이번에는 또 주변으로 확장하고 있네요. 그럼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 동질성, 그러면 외부에 있는 대상과 동질하다는 말은 슬픔을 확인한다. 내가 이별로 무조건 슬픈데
그럼 외부 대상들도 슬픔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논리범주가 잘 보세요. 여기 우리가 논리범주를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둘 다 이별이네. 둘 다 이별인데 서로 다른 대처라고 했는데 여기는 외부와 단절이라고 해놓고 슬픔을 오히려 주변과 확장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대처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나에서는 잘 보세요. 오히려 외부와 단절이 아니고 외부와 동일시한다 라고 돼 있고,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그럼 논리 구조라는 건 대응을 딱딱 시키세요. 그러면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게 대처 방법이죠. 그러면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냄으로써, 다시 똑같은 말 했죠?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슬픔과 거리를 둔다는 말은 요 우스운 외양의 동요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 논리 범주상 앞에 말을 다시 말하고 있는데 앞에 가 똑같은 말하고 있죠? 주변 확장. 그럼 우스운 외양과 슬픔과 거리를 둔단 말이 동일한 말이죠. 자, 이렇게 논리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왜 동일한 말인가는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제가 설명해 보면 내가 지금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 얼굴 보니까 너무 웃겨. 그래서 웃어버린 거죠. 그럼 나는 슬픔으로부터 잠깐 거리를 두게 되면서 슬픔을 순간적으로 잊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다가 꼭 정리하는 연습을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를 보는 방법.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선택지 내용들이 보기 내용과 일치하고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부하고 서술부가 맞아야 되겠죠.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실소리 상해 울제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조건부예요. 그럼 실제로 시에서는 실소리 상해 울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최인호가 공부하는 방법 고전시가 고나 한자어가 나오면, 모르는 단어 나오면 XY로 치환하고, 순수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추론 해석해라. 복에서 이미 이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반드시 어려운 단어들은 밑에 주석을 써주니 그 주석 뜻풀이를 활용해서 역시 XY로 치환한 부분을 추론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실소리 상의 울제라고 되어 있는데 실솔과 상은 모르겠어. 그러면 관심 두지 마세요. 그냥 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솔이 내가 아닌 이상 가에서는 일단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주변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에서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고 했으니 그대로 나올 수 있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이다. 무조건 맞는 얘기죠. 보기에 일단 있죠. 근데 울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럼 울다라는 게 보인다는 건 곧 뭐다? 내 슬픔을 실솔한테까지 확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은 그냥 지을 수 있는 거죠. 2번,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릴 소니는, 자, 여기까지도 조건부죠. 그럼 시에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용장 모르겠는데요, 실솔처럼 무시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어는 적막하다 정도는 알겠죠. 적막한 거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거잖아요. 고독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가시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별이기 때문에 님이 없으니까 적막, 고독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근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네 귀에 들릴 소니, 뭔지 모르겠지만 이때 누구 귀에 들리냐라고 했을 때 이 누구는 오로지 이별의 상황에서 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내가 적막한 곳에 있으니 결국은 왜 적막해? 님이 없으니 적막하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뭐다? 님한테 들릴 수 없을 것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인들 님에게 들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소리는 내가 님한테 전달하고 싶은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전달할 수 없으니 슬프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여기에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없죠. 내면에 몰입한다. 이 내면이 이건 맞겠죠. 내면의 쓸쓸함, 외로움을 드러내는 건 맞죠. 근데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가 틀렸겠죠. 외부와 교감한다는 건 실제로 외부와 뭔가를 거리를 두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오히려 여기에 네가 바로 님이라고 설정되는 순간 오히려 님한테 이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님도 나 외부에 있다면 님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답은 쉽게 우리가 2번으로 골라낼 수 있는 거죠. 3번 볼게요. 자, 나의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그러면 나란 말이죠. 근데 소나무라는 이 외적 대상물이죠. 내가 아니죠. 외부 대상이죠. 그럼 외부 대상이 자 흔덕, 바람이 불 적마다 흔덕거린다는 말은 뜻은 몰라도 이거는 무조건 이 소나무의 행위와 나의 감정, 정서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외부 대상과의 동질성에서 슬픔을 발견한다고 했으니 동질성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4번 가에서 삼춘화류는 삼춘화류 뜻 모르겠는데 한자? 그럼 일단 X라고 합시다.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한다. 그러면 가에서 분명히 외부와 단절된 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삼춘하류가 가에 있다면 외부의 단절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버들과 달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있다는 말은 동의어 뭡니까? 버들은 화자와 동일한데 이런 뜻이죠. 그럼 화자의 내면하고 무조건 동일해야 되겠죠. 왜? 보기 봤더니 나에서의 외부 대상 중에 하나가 버들이네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버들과 동일해야 되는데 삼춘하류는 그럼 뭐 어떤 뜻이에요? 외부인 화자와 외부랑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춘하류는 여기서는 조건이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왜? 나는 지금 처한 현실이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비 화자의 내면은 마이너스 내면인데 마이너스 내면과 대비되는 자연물 삼춘화류. 그럼 나하고는 달라. 네가 그래서 단절감을 느끼는 거죠. 같으면 동질감이지만 나하고는 다르네. 그러면 삼춘화류는 뭐 나하고 대비가 되고 나하고는 단절감을 느끼는 외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춘화류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물음표로 넘어갑니다. 나에서 후루룩 삐죽하고 하는 입하고 코는 그러면 나에서 입하고 코라는 건 우스운 외양이 돼야지. 무조건 외모잖아. 입하고 코는. 그럼 후루룩 삐죽은 우스운 모습이죠.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맞죠? 슬픔과 거리를 둔다. 보기에 그대로 있었죠. 왜? 긴 한숨 지는 눈물은 우스운 모습이 아니고 정말 눈물 흘리는 거니까 가는 정말 눈물 흘리는 슬픔이고 5번에서 입하고 코 후루룩 삐죽은 웃음 모습을 통해 슬픔과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건 삼춘화류입니다. 그럼 삼춘화류가 플러스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문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살짝 우리가 가봤더니 여기 보겠습니다. 삼춘화류 그럼 뜻 모릅니다. X라고 하세요. 주석이 있으면 좋은데 주석이 없어도 넘어가세요. X는 호시절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넘어가세요. 근데 경물이 시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시름 없는 거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님이 없어서 시름이 있는데 삼춘하루 정확히 해석하면 3월 봄날에 꽃과 버들 호시절은 아주 너무 좋은 시절이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안 좋은 시절이죠. 오히려 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르더라도 X 치환하고 이걸 통해서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네. 그럼 화자와 대비가 되는 거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몰라도 풀어가는 방법 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문제를 풀었고요. 간단하게 한번 2번도 볼게요. 자, 2번을 보면 우리가 기억 니은 가기 전에 지울 수 있는 거 한번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 이건 잘 모르겠네요. 2번 니은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 모르겠는데 답의 가능성이 있죠. 왜?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지금 화자는 이별의 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가든 나든 이별이라는 마이너스 상에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님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일단 맞는 내용이겠죠. 3번에서는 기억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 요건 살짝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별이어가지고 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없어서 슬픔이지 내가 망각이면 슬퍼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나올 수가 없는 선택지라서 살짝 지울 수 있고요. 4번 기억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 님과 함께 했던 과거 회상할 수 있겠죠. 니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한 단정. 그럼 단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때 우리가 일어날 일은 미래잖아요. 그럼 이별의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 일은
무조건 만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남이라는 걸 단정 짓는다면 이 화자는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일 모레 만나기로 확정돼 있으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조금 물음표. 5번 기억의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니은은 재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 요건 좀 문제 선지가 있죠. 왜 문제가 있냐면 재필연성이란 말은 야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 이거에 대한 화자의 우려가 돼 있다면 이걸 왜?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만나야 되는 필연성인데 그거를 우려해? 그럼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과 니은은 가본다면 정답은 니은이죠. 그럼 이럴 때 이제 가서 보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기억은 꿈같이 만나 있어 라고 되어 있고 니은을 보면 꿈에나 보려하니 보세요. 자 이별이잖아요. 그러면 간장이 구걱돼요. 몰라요. 굽이굽이 끊어졌으니 몰라요. 그럼 이별이야. 차라리 잠을 들어서 꿈에나 보려 하니 누구를? 님을. 그러면 차라리란 말 때문에 내가 지금 현실에서 만날 수 없으니 불가능하니 꿈에서라도 만나보자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2번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번도 표현 방식을 물었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선택지를 먼저 봤더니 답이 쉽게 보이는 건 바로 4번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연습 많이 하거든요. A, B는 계절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바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이별의 상황인데 처지가 달라졌다면 만남의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를 먼저 봤더니 만날 수 없어서 둘 다 슬픔에 관한 얘기인데 갑자기 처지가 달라졌다면 만남이 돼버린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4번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나머지도 분명히 하나하나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는 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는지 고전시가지만 그 한자어를 몰라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문학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꼭 열심히 해보시기